자, 현재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이죠.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악재 또한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의 기본적 분석, 물론 제가 분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틀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달러 N을 잡고 있죠. 달러 N을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저는 중장기적으로 엔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 말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뭐 다들 엔화가 강세가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일어나요. 자, 엔캐리 청산 쇼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 텐데, 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얼마 전에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죠. 자, 미국에 얼마 전에 미국 얼마 전에 미국 GDP 발표가 예상치 하회가 떴어요. 자, 예상치 하회가 뜨면서 시장이 순간적으로 쇼크를 받았죠. 나스닥이 쇼크를 받았죠. 자, 나스닥이 순간적으로 쇼크를 받았는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순간적인 쇼크가 맞고 나서 순간적으로 증시 쇼크가 맞았죠. 근데 쇼크를 맞고 나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야, GDP가 하회를 했으니까 연준에서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당일날 이 하락 쇼크분 이상으로 증시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자, 이때도 금리 인상의 쇼크가 나왔죠. 금리 인상의 쇼크. 자, 금리 인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이 유동성 자금을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금리로 빌렸던 금융권의 자금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압박으로 인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죠. 뭐 증시, 채권, 투기 시장에 들어왔던 이 자금들이 금리 인상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회수가 되면서 저금리를 빌렸던 걸 투자를 했으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증시에 압박이 가해지는 게 이론적인 통상이죠.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저금리에 유동성 자금을 빌려서 투기 시장에 지불하면서 이게 증시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긴 해요. 항상 그래 왔고. 근데 지금의 상황은 틀려요, 약간. 왜 틀리냐?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 저금리,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일본이 저금리, 그죠,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했는데, 왜 일본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수천조 원에서 수경원까지. 대형 헤지 펀드사들도 그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투자 규모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예측을 못해요. 그만큼 광범위하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는 일본이 계속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했는데 최근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로 뿌려졌던 수천조, 수경의 자금이 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때 당시 8월 5일이에요. 이제 자료 보여드릴 텐데, 이 8월 5일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증시가 단기 쇼크를 맞았죠. 이건 매매하신 분 아실 거예요. 이때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쇼크가 나온 게 아니라 단지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시사를 했죠. 시사를 하면서 청산 쇼크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8월 5일 쇼크를 맞았죠. 자, 서술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뭐냐? 서술에서 보여드리자면 간단한 자료로 보여드리면 자, 엔캐리 즉 일본의 자금이에요. 일본의 저금리 유동성 자금이죠. 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는 엔캐리 초저금리 일본의 자금이고 일본의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죠.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고 글로벌 금융시장 뭐 전 세계 미국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뭐 주식, 채권, 기타 자산 등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환율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 들어갔던 자금이 회수를 하려면 팔아야 되니까 쇼크가 나온다는 거죠. 최근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5일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시사를 했죠. 이제 저금리, 제로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촉발이 됐죠. 촉발이 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캐리 투자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만큼 들어가 있는지 예측을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천조, 뭐 수경 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엔캐리 자금이 어디 많이 들어가 있느냐? 자, 엔캐리 자금이 미국의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미국의 주식 중에서도 뭐 S&P도 있고 다우지수도 있는데 이 반도체주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주, 즉 기술주, 즉 나스닥, 즉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중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언제든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이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증시가 쇼크가 오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증시 반등이 오는데 금리 반등이 오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요. 원래 미국을 따라서 전 세계 금리가 커플링으로 움직이죠. 원래 미국이 대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유로권도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고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전 세계 미국이 대장이니까 금리를 인하하게 되죠. 근데 지금 유일하게 일본만 반대 금리 정책이에요. 디커플링 금리 정책이죠. 지금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일본 쪽에서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죠. 디커플링으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얼마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증시 쇼크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대파동상 보시게 되면은 하락 쇼크가 왔을 때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하락 3파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 이미 과거의 사례도 나왔으니까요. 닷컴 버블 때도 1차 쇼크가 오고 나서 기술적 반응이 나왔죠. 여기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주식에서 돈이 유입되는 순간 그 주식에 유입되는 순간 다시 한번 증시를 밑으로 떨어뜨렸죠. 이 다음에 큰 하락 추세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2000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1차 쇼크가 나오고 나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랑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1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와서 증시 쇼크가 오고 나서 반등을 하니까 야,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이 끝났나 보다 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3차로 다 밀어냈죠. 지금 나스닥이 이 기술적 반등의 2차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앞전도 마찬가지 나스닥이 닷컴 버블 때처럼 기술적 반등 2차 반등 하락 3파가 있기 전에 기술적 2차 반등이라 보고 있는 거죠. 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큰 하락 파동이 언제 나오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쇼크가 있어요. 코로나 쇼크가 있는데 이때는 물론 변동폭이 상당히 빠르긴 했어요. 코로나 쇼크 때 단기간에 팬데믹이 순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증시 하락 속도가 빠르게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1차 쇼크가 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야 코로나 약간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그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안일하게 대응할 때 3차로 밀어냈죠. 마찬가지 지금 나스닥도 관세 쇼크 2차 고점이라 보고 있고 3차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 불확실성이 어디냐? 이때 코로나 쇼크가 터지니까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추면서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유동성 자금 즉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죠. 그로 인해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비트코인 전 세계 진출에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켰죠.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켰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인 화폐 가치 하락, 소비자 물가 폭발, 인플레이션 발생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쇼크죠. 금리 인상 쇼크를 실행을 하니까 1차적으로 쇼크가 왔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쇼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락 3파로 밀어냈죠. 지금 나스닥의 위치가 여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락 2파. 자, 그러고 나서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황. 트럼프의 무차별적 관세 쇼크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1차 급락이 왔죠. 그리고 현재 기술적 반등 상황 2차. 앞전에 하락 파동은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고 라인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하락 2파는 계속 유효하고 여기가 하락 2파라면 하락 3파로 진행을 하면서 앞전에 과거에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 코로나 쇼크, 금리 인하 쇼크와 마찬가지로 하락 2파 반등, 기술적 반등 진행 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현재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나스닥은 선물이기 때문에 매수로 진입을 해서도 수익을 날 수 있고 매도로 취하고 나서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선물 같은 현재 매도 포지션에 맞고 이렇게 해지 전략을 펼치는 분도 있죠. 나 근데 주식은 팔기 싫어. 주식은 그래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거니까 주식은 팔기 싫어. 근데 증시는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은 주식 포지션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선물 매도 포지션 이런 식으로 해지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수는 주식 보유 선물은 매도 포지션 진입을 해서 해지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전략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스닥은 동각 추세.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이게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신고가 구간에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에 걸렸다는 거죠.
가장 강한 저항권에 걸렸고 현재 트럼프 관세 쇼크가 있기 전에 현재 파동 카운팅을 하게 되면 이때가 코로나 쇼크죠. 이때 코로나 쇼크가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여기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투입이 됐고 증시를 끌어올렸죠. 신고가. 이 신고가가 있기 전에 이때가 나스닥 신고가예요.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 하락, 그로 인한 소비자 물가가 폭발을 하면서 연준에서 시중에 자금을 회수하는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1차 쇼크보다는 현재 트럼프 관세 1차 쇼크가 더 커요. 레인지 자체가 크죠. 이때 금리 인상의 1차 쇼크보다는 현재 트럼프 관세의 1차 쇼크가 크다라는 거죠. 이때 어떻게 빠졌냐? 1차 쇼크가 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쇼크가 끝났나라고 안일하게 대응할 때 하락 3파. 1차 쇼크 뒤에 기술적 반등을 주고 나서 그다음에 하락 3파, 하락 4파, 하락 5파로 마무리 졌죠. 그러고 나서 5파가 마무리되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신고가를 때렸다는 거죠. 2차 신고가를 때렸는데 현재 동각 추세,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 상단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현재 트럼프의 관세 쇼크가 1차 맞았죠. 1차 맞았는데 이 금리 인상의 쇼크보다 지금 트럼프 관세 쇼크 1차 쇼크가 그 하락폭이 더 커요. 크기 때문에 앞전처럼 5파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으로 한 3파 정도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하락 쇼크를 맞고 1차, 그리고 현재 2만 거니까 2차, 현재 2차 반등이고 이 2차 반등 구간이 이 하락 파동 중에 2차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선물 차트, 저는 인덱스 차트도 보고 선물 차트 같이 봐요. 근데 현재 차트상으로는 인덱스 차트를 따라가죠. 근데 수치상으로는 약간 틀릴 수 있는데 똑같이 가요. 어차피요. 이해하셨나요? 대부분 선물 차트만 보고 대응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보고 대응하시죠. 뭐 나스닥이 수치가 얼마인지.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떨 때는 나스닥 인덱스 차트가 잘 맞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나스닥 인덱스 100 차트가 맞을 때도 있죠. 해서 현재 하락 3파로 조정이 들어와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에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하락 2파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고점이 돌파되기 전에는 하락 2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헤드앤숄더의 가능성이 높다. 뭐 선물 차트도 그렇고 뭐 현물 차트도 그렇고 현재 헤드앤숄더 진행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헤드앤숄더 파동 자체는 시장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죠.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장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저항이라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파동 자체가 레인지가 큰 파동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락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이번 달 월봉도 좀 중요하긴 해요. 이번 달 월봉도 좀 중요하죠. 이번 달 월봉도 중요하고, 일단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저항 구간이기도 한데 외추세선 이탈 후에 되돌림 저항 구간이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추세선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 자, 이 트렌드 라인이 왜 이게 힘을 받는 트렌드 라인이냐면, 여기서 추세선이 이탈이 되고 나서, 여기서 추세선이 지지 라인이 이탈이 되고 나서 단기 쇼크가 오고 나서 되돌림 저항을 받고 추가 폭락을 했죠. 추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항 라인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따라서 나스닥이 옆으로 횡보만 해도 저항 라인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헤드앤숄더 저항도 안 좋긴 한데 이쪽이 지금 헤드앤숄더 저항 구간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헤드앤숄더 저항 구간인데, 자, 헤드앤숄더 좌우측 저항 구간이기도 한데, 현재 헤드앤숄더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되돌림 저항 구간이라는 거죠. 외추세선 이탈 후에 되돌림 저항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헤드앤숄더예요. 파동 자체가 헤드앤숄더죠. 외추세선 이탈 후 되돌림 저항 파동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시게 되면 헤드앤숄더 저항 구간에도 걸렸는데 외추세선 이탈 뒤에 되돌림 저항 구간에도 같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 나스닥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 투기 상품도 아니고, 진짜 이게 말 한마디에 뭐 급등을 시켰다가 말 한마디에 뭐 하락을 시켰다가, 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시장의 신뢰도가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미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얇아졌다는 거죠. 해서 계속 들어오시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최소 저점 밑으로 보고 있어요. 최소 현재 포지션은 중장기적으로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 저점 밑으로 무조건 아마 수익을 청산하는 시점은 이 저점 밑에 구간, 최소 이 저점 구간 밑에. 왜? 이런 식으로 하락 3파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하락 3파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포지션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 3파가 나오는 순간, 하락 3파가 나오면서 저점이 깨지는 순간, 미국의 시가총액 100위 종목들은 현재가 대비 30에서 50%까지는 무조건 빠진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응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 차이긴 한데, 현재가 구간에서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단적으로 팔란티어 말씀드릴까요? 팔란티어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추종을 해요.
나스닥 지수를 추종을 하죠. 자, 팔란티어도 지금 많이 물론 뭐 하락폭 대비 지금 반발력이 크죠. 왜냐면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밀어 올리고 있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나스닥을 추종을 해요. 왜냐면 나스닥을 쇼크를 받고 대략적으로 50% 쇼크를 받고 하락을 했고 현재의 뭐 테슬라, 엔비디아, 기타, 메타, 구글 대비 반등력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반발력이 강한 건 사실인데 이거 만약에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 3파로 저점 밑으로 깨고 내려가게 되면 팔란티어 또한 이 저점 구간은 무조건 깨진다고 봐야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폭락하게 되면 커플링으로 따라 올라가요. 그럼 현재가 대비 팔란티어 나스닥이 하락 3파로 진행을 하게 되면 최소 50% 이상은 추가적으로 빠진다 봐야 돼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최소 50% 이상은 빠진다고 봐야죠. 팔란티어도. 반발력도 강한 만큼 만약에 하락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나스닥 반발력에 비해 팔란티어 반발력이 좋잖아요. 하지만 하락할 때는 반대예요. 왜냐면 팔란티어 대비 지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못 올라가긴 했지만 만약에 하락이 시작되게 되면 팔란티어 하락분 대비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좀 더디게 떨어지겠죠. 뭐 하락하는 거나 상승하는 건 하락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얼마만큼 하락폭을 가속화 시키냐에 따라 틀려지겠죠.